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자 따끈따끈한 아시아투데이 신문 일면인데요. 자, 국제 정세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어제죠.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이른 시간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기준으로 17일 어제 새벽 5시에 백악관에 도착해서 안보팀과 비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8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는 미군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를 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면 사진에 보시면 새 대통령과 또 한복을 차려입은 영부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 미뤄졌지만 기업과 원팀을 대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께서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기업과의 원팀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공감대를 지렛대 삼아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겠다는 구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등의 이유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고 당초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미뤄졌지만 협상 전략을 가다듬으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투데이 온라인상의 속보들을 아침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시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일 적대를 털고 통상 협력 공감 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오전 8시 26분에 뜬 기사입니다. 역시나 정치부에서 발빠르게 지금 캐나다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정치부 이충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마주 앉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메인 메뉴는 경제협력이었다고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 대전환기의 환경 속에서 이웃이 함께 손잡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혔다고 합니다. 자, 이 한일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정상회의장에서 약 30분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속보까지 또 지면 일면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지인을 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여야를 떠나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청년층, 청년 정치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새로운 인물과 실질적으로 좀 청년들을 키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의 장관들, 주요 인사들의 나이를 한 명씩 거론을 했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피트 헤그셋 장관이요. 1980년생입니다. 45세고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저보다 2살 어리더라고요. 1984년 41세.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997년생 28살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각들의 기조가 굉장히 확실하다, 이런 부분만 좀 주목을 했었는데 연령대를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젊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우리 입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그런 얘기 있죠.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미국에서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치에서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인재, 청년,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키워주는 데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국가가 못한다면 사회가 못한다면 아시아투데이 방송 아투TV 방송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 국민과 국가 사회 우리 모두에게 시청자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와, 말 잘한다. 와, 인물 너무 좋다. 기대되는 기대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방송 잘 봤다. 화면을 봤는데 화면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제 주변의 지인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너무 앵커님께서 또 오늘도 제가 오늘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출연인데 저번에 첫 출연할 때도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은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그래서 전혀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오늘, 오늘 청취자분들께 첫 번째 방송 때처럼 네. 그나마 좀 유익한 정보, 꼭 정치를 떠나서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도 그런 내용들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출발할 때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의 가족 같은 분입니다. 박경현님 감사드리고요. 트리플 크라운님도 오셨고요. 조이진님 또 서로 또 인사해 주시면서 비전과 리더십님 이런 이야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55번째, 55번째 생일 오늘이 조이진님 생일인가요? 축하드립니다. 미역국 해서 드셨다고 하시는데요. 자, 감사드립니다. 서로 또 인사도 하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이 TV, 아시아투데이 TV라는 장점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발빠른 뉴스,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렇게 가족처럼 시청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좀 따뜻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문종현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상근 전 부대변인과 함께 다양한 정치, 경제 이슈, 또 국민의힘 상황, 청년 정치의 비전, 다양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제 이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시장은 주가는 16.65포인트 상승한 2,966.95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3.73포인트 상승한 779.38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가지신 분도 오늘 조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81% 상승하고 있습니다. 59,150원에 거래되고 있고 KB금융이 0.19% 상승 중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 역시 1.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K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는 하락 중이고 기아도 역시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경제 일단 지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어쨌든 뉴욕 시장도 마감 시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이스라엘 이란 사태 등으로 인해서 뉴욕 시장 3대 지수도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 정치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대변인님. 예. 사실 실질적으로 생활에 탁 우리에게 직격타가 오는 거는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오늘은 뭐 코스피가 오르고는 있는데 뉴욕 시장은 하락을 또 했고 어떨까요? 앞으로 좀 전망하신다면요. 뭐 일단 지금 한마디로 최근에 뭐 글로벌 한국 주식시장을 정리하려고 하면 혼조세인데 뭐 당연히 그 혼조세의 중심에는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뭐 WTI 이제 뭐 유가 지수가 어떻게 앞으로 변동될 것이냐가 또 실제 주식 지수랑도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이재명 대통령 신규 취임과 더불어서 사실 다른 주요 국가의 지수보다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굳이 최근 5년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면은 2021년 당시 코로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저희가 3천 초반대까지 지수가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쨌든 이제 최고 지수를 현재 기록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 초부터 20% 가까이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또 이 GDP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디스카운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글로벌 경기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향후 이제 추가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쟁, 글로벌 정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주요한 경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지 않은 주식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코로나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장 많이 혜택을 받던 것들이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을 구성하는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삼성전자 네. 그리고 뭐 화학주들 또 철강주들 이런 대형주들이 그 장세의 어떤 그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 조금 다르거든요. 금융주라든지 또 방산주라든지 네. 조선주 또 이제 이재명 정책주라고 분류되는 약간 이런 정책과 연관되는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반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지수가 23% 오를 때 그의 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대형주가 다시 한번 오를 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오버슈팅, 소위 이제 오버슈팅이라 그랬고 주식 지수 한 번 더 이렇게 튕기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네. 그런 구간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증권가에서 모신 애널리스트님에게 분위기가 좀 났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죠, 대변인님이? 정확히 얘기하면 뭐 네. 증권사에서 인턴을 했고요.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네, 했었습니다. 네네. 예. 네, 저희 캠프할 때도 경제 증시에 관해서는 문종혁 대변인에게 물어봐라 같이 캠프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일단은 유가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문제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민들한테 가장 예. 피부로 와닿는 거는 유가예요. 자동차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유가는 좀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유가가 저도 이제 전쟁 때문에 궁금해서 최근에 뭐 WTI나 이런 브렌트 지수 같은 것을 봤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제가 그 어떤 해협이죠? 호르무츠 해협인가요? 그 이란이 이제 네. 그 전체 세계에서 그 원유 수송의 30%를 그 담당하고 있는 그 호르무츠 해협이라는 데가 실제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우리가 친분이 있는 이 서구의 이 국가들, 그러니까 뭐 프랑스, 미국 이런 국가랑은 사실상 교류를 안 한 지 오래가 됐고 러시아, 중국 약간 이런 좀 공산주의 체제와 가까운 나라들과 이제 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전체적인 이 세계에 미치는 수출 영향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쟁이 발발한 직후 6-7%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바로 또 급등세가 유지되지 않고 조금 전 그 유가 지수로 이 회귀되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의 증시에도 즉각적인 직격탄이 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제한적이거든요. 오늘도 저희 나라 주식은 오르고 있고 심지어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어제자로 소폭 하락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오늘 증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락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얘기한 혼조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과거와 같은 그 어떤 뭐 원유 어떤 그 수요 공급에 따른 불균형이 오지 않고 수출량도 사실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 같이 이란과 애초에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던 나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제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기사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알트코인보다 거래대금 감소폭 커. 요 기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까지 활황이던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감소폭이 더 컸는데 이는 코인 시장 침체기에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일에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예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은 총 6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기준해서 10조 6,561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자, 이런 부분 사실 비트코인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아주 당연한 지금 현상인데요. 비트코인이 왜 그 자산 가치 대비 이제 알트코인보다 거래대금이 작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안전자산의 범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급등하는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그 투자자의 비율이 작아졌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알트코인, 이걸 알트코인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옛날에 뭐 잡코인 이렇게 조금 비하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소위 말해서 코스닥에 잡주를 투자하는 원리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40만 원 벌려는 심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았다 샀다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실제 이 자산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현재 오늘자로 시가총액이 그래도 뭐 한 2조 달러 USD로, 이러니까 금 자산 대비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뭐 거의 뭐 3천조에 가까운 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미 비트코인은 내가 비트코인을 뭐랄까 통해서 뭐 자산 증식을 하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서 적절한 수익, 가령 뭐 우리가 ETF 투자할 때 뭐 연에 한 15% 수익을 주면은 야 그거 나쁘지 않은 ETF다 이런 상품으로 분류하듯이 실제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뭐 일반 그 국민들 아실 만한 데가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피델리티 이런 이제 서구의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들이 다 대부분 ETF로 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TF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막 바로 샀다 팔았다, 막 헤지펀드처럼 이렇게 그 자산 자체를 막 사고 팔고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ETF라는 게 지수를 기반으로 그 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국내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거는 뭐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스테빌리티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